22년, 23년은 역유동성 장세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인 것이고요. 물가, 금리, 시장 중에 하나가 경기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3박자를 꼭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네. 관점에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미 제가 웅달님하고 정부의 경제 전망 발표한 거 즉시 분석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그 핵심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기획재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거니까 이건 그냥 대통령의 경제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관하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네. 책임 있게 경제 전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해 가시죠? 네. 발표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죠?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정부가 전망했다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년 경제 성장률이 1.6%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했죠. 근데 이 1.6%의 의미는 정말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네 번의 1980년 5.1 쇼크 충격, 그리고 IMF 외환 위기 97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이 1.6%가 실현된다. 그리고 이 1.6%는 말 그대로 경기 침체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KDI 경제전망 실장님이 계세요. 정 실장님하고 뭐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1.6%를 경기 침체로 보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냐면 지난주에 한국은행 한 본부장님한테 내년 경기 침체다. 1.6%다. 근데 경기 침체의 정의가 다르지 않느냐. 자기는 경기 침체라 생각 안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경기 침체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1.6%라는 숫자가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데 그걸 경기 침체라고 안 하면 뭐를 경기 침체라고 하느냐라고 거의 좀 따져 묻듯이 제가 얘기했어요. 음. 근데 또 KDI 실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본인도 경기 침체라고 생각한대. 제가 경기 침체라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니까 그 2% 성장률을 밑돌면 경기 침체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그 수준이면 경기 침체 맞습니다. 근데 1%도 안 된다 그러면 경제 위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또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물가가 2%대를 상회하는 고물가 기조가 유지된다. 3.5%로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가 5.1, 내년이 3.5 이렇게 네.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또 수출도 마이너스죠. 어.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내년 경제가 혹독하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 이 두 가지가 그 다음 해에 영향을 미쳐요. 몇 개월 이후에. 왜냐하면 기업은 금리가 높으니까 돈 빌려다가 사업하고 싶지 않고요. 뭐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매출은 안 늘고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엊그저께 나간 제 칼럼에 23년을 관통할 네 가지 지표라는 그런 주제의 칼럼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칼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 전망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전망을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린 제가 그래프만 제가 그렸을 뿐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올해 유튜브 출연하면서 되게 비관론자다. 막 공포감을 유발한다. 공포 마케팅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김광석, 한국은행, KDI, 기획재정부 중에 가장 낙관적이에요. 제가 비관적입니까? 가장 낙관적이에요. 제가 1.9%로 전망하잖아요. 내년 네. 23년 경제. KDI가 1.8%로 전망하고 한국은행이 1.7%로 전망하고 정부가 1.6%로 전망해요. 제가 가장 낙관적이에요. 네. 제가 비관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자. 근데 하도 그렇게 하시니까 제 전망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전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가 1.3% 성장합니다. 어. 그리고 하반기가 2.1% 성장하니까 그래서 23년 연간 1.7%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한국은행의 전망이. 근데 물가 상승률 보면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연간 대략 3.5% 정도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23년 상반기는 1.5%도 채 안 되는 성장률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 목표 물가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그게 위험 구간이거든요. 4%를 넘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경제입니다. 아, 그러네요. 23년 상반기는. 아. 그래서 웅달님 제 책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문구가 뭐예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네. 이게 문구였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 이게 여러 다른 채널에도 이제 썸네일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겪어보지 못한 경험해 보지 그게 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고물가 고성장을 경험했거나 저물가 저성장을 경험했지 고물가 저성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경제가 어렵다, 가난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23년 상반기에 여러분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그런데 내 소득은 줄어드는 나름 작년까지는 물가는 높은데 소득도 늘었고 또 19년, 20년은 물가는 좀 떨어지는데 소득도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어렵고요. 거긴 벗어나기가 어렵고 약도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국면이다. 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내년 경제가 정말 혹독하겠구나.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좀 물가와 경기 그리고 금리 이 세 가지 삼박자를 잘 이해하시면서 23년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새해 초에 우리 웅달님하고 또 영상 제가 웅달 책방에 출연하는 약속을 좀 잡은 상태인데 그때 웅달 책방에 가셔서 또 영상 많이 보시고요. 뭐 제 채널에서도 오셔서 여러 가지 경제 공부 많이 하시면서 23년에는 정말 저축의 해라는 것을 좀 목표로 삼으시면 어떨까. 저축 많이 하자 하는 해. 음. 나머지는 좀 관전해 보자. 그러면서 거시경제 좀 공부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23년을 좀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무리 어려운 국면에 와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 달려 있습니다. 어, 비가 오지만 비가 오는 걸 알고 우산 준비해서 나가면 비 안 맞는 거예요. 강조하겠습니다. 비 온다고 다 힘든 게 아니에요. 다 비 맞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데 비 온다고 해야죠. 비 온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죠? 네. 그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에 맞게 에, 그 날씨에 맞게 준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런 그 매크로 분석, 거시경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거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좀 마이크로하게 적용을 한다면요.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축하고 빚은 빨리 갚고 최대한 네, 빨리 갚고 그다음에 주식은 뭐 선택적으로 하실 분들은 조금씩 해도 되는 해인 것 같고요. 네. 부동산은 좀 더 관망하고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너무 좋고요. 네. 어제 제 채널에 한 분이 네. 댓글로 질문을 남기셨는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질문에 대해 답변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세입자인데요. 전세 만기가 2월입니다라고 이렇게 어, 2월인가 그렇게 댓글로 질문 주셨어요. 2달 남았네요. 예, 그러면 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듣고 그러면 집을 안 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 주셨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답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세 지금 수급 지수가 매우 많이 떨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전세난이 아니라 전세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전세 수요 부족한 상황이에요. 굳이 따지면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입자가 갑이에요. 어. 전세 세입자가 갑이라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갑일 때가 있어요. 전세 공급 부족, 전세난일 때. 근데 전세난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의 권위가 더 바기닝 파워가 구매력이 좀 더 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이 전세 기간을 좀 연장하되 짧은 단위로 연장하십사 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길게 연장하지 마시고요. 짧게 연장하시고요. 가급적이면 1년 아니면 1년도 어. 안 되게 연장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네. 최적의 매입 시점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이 있으면 그로부터 한두 달 앞에 혹은 한두 달 뒤에까지 거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에서는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이 집주인이 세입자 찾기에 힘드는 그런 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떨어뜨려 가면서 연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금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집 가격 하락 속도보다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더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집 가격은 마이너스 0.5% 주간 단위로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0.7%로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셋집에 만약에 계속 거주하시거나 연장하신다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닙니다. 집주인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서 좀 연장을 하시거나 좀 더디게 가져가시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집값 상승률도 다 종 모양을 그려요. 정규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음. 어쨌든 0을 밑으로 떨어졌다가 아.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더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면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이렇게 종 모양을 그려가면서 0에 가깝게 올라가요. 그러면 거의 0에 가까운 지점에서 매입 시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 동네 50% 조정됐으니까 이제 사도 돼. 음.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는 거랑 다른 바가 없어요. 네.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다 떨어지고 사셔야 되죠. 집 사는 거 뭐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됩니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자마자 한 1년 동안 1억 떨어진다고 어. 생각해 보세요. 그럼 1억을 모은다고 가정해 봐도 그죠? 어차피 그 집 내 건데 1억 떨어져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여러분 1억 덜 주고 샀다가 그 1억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드세요. 그죠? 네.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 주세요. 그럼 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져도 라는 말은 매우 죄송합니다만 음. 비경제적인 어. 인물이에요. 그 경제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합리성이 부족한 이제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제가 강한 어조로 표현했으니까 양해를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큰돈이 들어가니까 요렇게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고 교수님 좀 그렇죠.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려도 네. 될까요? 네. 그 1년 동안 짧게 좀 계약 기간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이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이 있고요. 저는 몇 번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의외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 23년 내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지금의 전제는 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의 전제는. 근데 온다면 23년 하반기 정도에는 올 수도 있습니다. 음.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든가 음. 뭐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갑자기 뭐 정말 목표 물가 자체를 올리고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단행하고 심지어 경제 위기가 와 버리면 금리 인하 또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2020년처럼.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이 우리는 다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전제로서 23년 경제를 바라본 것뿐이지 23년을 살아가다가 1월, 음. 2월, 3월 살아가면서 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해서 재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전망치 그 자체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전망했는지 논리를 기억하시는 게 물고기 잡는 법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물고기 잡는 법을 갖고 그런 변수가 등장할 때 그때에 맞게 행동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전제상 이 집값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긴 어려운데 만약에 금리 인하도 빠른 속도로 단행이 되거나 거기에 이 부동산 규제책도 제가 완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저께. 세제나 금융 완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될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안 온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간혹 어떤 부동산 전문가분은 뭐 3년, 4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경제의 순환주기 자체가 짧아졌어요. 음. 항상 계속 짧아졌어요. 이게 더디게 길게 움직이다가 요즘엔 좀 짧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24년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점이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시점은 세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만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 수요 부족이라서 월세 선호 현상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세를 좀 짧게 연장하는 방식을 최대한 논의를 해보시면 부동산하고도 먼저 상의해 보세요. 가능한지.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1년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서 그리고 그 계약 기간으로부터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계약하실 때 앞뒤로 한 1-2개월은 좀 여유를 원래 통상적으로는 관행상 나쁜 집주인이 아니면 1-2개월 앞뒤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줘요. 어떻게 계약일을 딱 맞춥니까? 그죠? 한두 달 정도는 양해가 되는데 그럼 생각해 보시면 한 그 계약일로부터 앞뒤로 4개월 정도를 두고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점을. 이 네. 정도면 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 네. 교수님 그 2024년에도 좀 이렇게 그 부동산 시장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깐요. 즉시 네. 분석을 통해서든 좋은 콘텐츠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또 좋은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올 한해 마지막 콜라보 우리 네. 웅달님과의 마지막 콜라보 두 채널 모두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